살려주세요. 아버지는 골목에서 싱크홀에 빠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34통의 전화, 가족 모두 받지 않았죠. 5시간 동안 홀로 갇힌 채 살아야 한다고 되뇌던 아버지.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한 주머니 속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저는 이정훈, 청송동에서 작은 식당 정훈이네 김치찌개를 운영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안방을 나왔습니다. 아내 선영은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어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린 싸웠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민재의 사교육비 때문이었죠. 한 달에 250만 원. 제 식당 한 달 순수익이 300만 원 남짓인데 그중 대부분이 학원비로 나갑니다. 당신 때문에 애들이 고생한다. 선영이 어젯밤에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제가 더 능력 있는 남편이었다면 아내가 저렇게 지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거실을 지나다 민재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 달 전부터 민재는 저와 대화를 끊었어요.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말라는 제 말에 민재가 한 대답이 기억납니다. 아빠, 걱정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저축한 돈도 없잖아요. 전 그냥 취업할래요. 그때 민재 눈빛에 담긴 실망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살 아들한테 실망받는 아버지라니.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그냥 손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식당으로 가는 길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불을 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치찌개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 저한텐 익숙하지만 14살 딸 수아는 이 냄새를 싫어합니다. 아빠 몸에서 식당 냄새나. 일주일 전 수아가 제게 한 말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했나 봐요. 수아, 아빠 식당 하는 거 맞아? 냄새 난다더라. 아이들은 잔인하죠. 그리고 그 잔인함은 고스란히 제 딸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결국 저한테까지 전해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육수를 끓이고 밑반찬들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그러다 문득 주방 구석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열자 작은 보석 상자가 보였어요. 은재 귀걸이입니다. 50만 원짜리. 제 한 달 수익의 6분의 1이죠. 석 달 전부터 조금씩 아껴서 산 거예요. 오늘이 바로 딸 수아의 14번째 생일이거든요. 수아는 요즘 귀를 뚫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했다고 해서요. 선영은 아직 어리다고 반대했지만 전 허락했습니다. 우리 딸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예쁜 귀걸이를 사주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어 귀걸이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별 모양이에요. 수아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촌스럽다고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서랍 뒤쪽에는 또 다른 게 숨겨져 있습니다. 통장이에요. 겉표지에 볼펜으로 적혀 있죠. 민재대학 등록금. 6년 전부터 매달 30만 원씩 넣어온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잔액이 1,837만 원이었어요. 1년 등록금은 될 겁니다. 민재는 이 통장의 존재를 모릅니다. 선영도 몰라요. 식당 매출에서 몰래 조금씩 떼어서 모은 돈이거든요. 그러느라 제 점심값도 아끼고 담배도 끊고 술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하면 뭐하나요? 겨우 이것밖에 못 모았는데요. 시계를 보니 7시가 다 되어 갑니다. 슬슬 손님들이 올 시간이에요. 귀걸이 상자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수아한테 직접 줘야죠. 올해는 꼭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영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하고, 아들은 저를 실망스러워하고, 딸은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전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된 걸까요?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갈 겁니다.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장 보고 다시 돌아와 저녁 장사하고 그렇게 하루가 가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일찍 들어가야 합니다. 딸의 생일이니까요. 점심 장사가 끝나면 시장에 들러 수아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사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점심 장사가 끝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를 확인하니 김치와 돼지고기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녁 장사 전에 시장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아 생일이니까 딸이 좋아하는 딸기도 사가야죠. 앞치마를 벗고 지갑을 챙겼습니다. 주머니를 만져보니 아침에 넣어둔 귀걸이 상자가 그대로 있네요. 괜히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은 꼭 일찍 들어가서 수아한테 직접 전해줘야겠습니다. 식당 문을 잠그고 시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보통은 큰 길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시간을 아끼고 싶었어요. 일찍 집에 가려면 서둘러야 하니까요. 그래서 평소 가끔 이용하던 지름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청송동 19번지 골목길입니다. 폭이 1.2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골목이에요. 양쪽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고 햇빛도 잘 안 들어서 항상 어둑합니다. 하지만 이 골목을 지나가면 5분은 아낄 수 있거든요. 골목으로 들어서자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벽돌과 이끼 냄새요. 골목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른쪽 다리가 아래로 쑥 빠졌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손바닥이 거칠게 긁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파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 전체가 땅속에 박혀 있었어요. 뭔가 단단한 게 종아리를 양쪽에서 조이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다리를 빼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제 다리가 빠진 구멍은 지름이 30cm 정도였습니다. 싱크홀이었어요.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설마 제가 당할 줄은 몰랐죠. 그것도 이렇게 작은 구멍에 말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앞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갑과 휴대폰도 함께요. 휴대폰은 제 앞 1m 정도 떨어진 곳에 화면이 켜진 채로 놓여 있었어요. 간신히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화면은 멀쩡했네요. 일단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비틀어도 보고 잡아당겨도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움직일수록 더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아내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느라 바쁜 것 같았어요. 뒤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나 지금 큰일 났어. 청송동 골목에서 싱크홀에 다리가 빠졌어. 혼자서는 못 빠져나올 것 같아. 빨리 와줄래? 전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또 술 처먹고 어디서 자빠졌어? 지금 나 바쁘단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전화하지 말고 알아서 일어나. 나 손님 있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어제 싸운 일도 있고 평소에 제가 가끔 술 먹고 늦게 들어간 적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데 말이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만 가고 받지 않더라고요. 3번, 4번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은 제 전화를 거부한 거예요. 그럼 아들한테 전화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민재는 지금쯤 학원에 있을 시간이에요.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리 걸어도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어요.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골목 입구 쪽에 CCTV가 하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렌즈에 먼지가 잔뜩 껴있고 전원 표시등도 꺼져 있더라고요. 고장난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시간대엔 원래 통행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름길로 쓰기 좋았던 건데 지금은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리를 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종아리가 더 아팠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이렇게 있다가는 저녁 장사도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수아 생일 저녁도 못 챙기겠어요. 주머니 속 귀걸이 상자가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오늘 꼭 수아한테 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대로 여기 갇혀 있을 순 없었습니다. 누가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누군가는 이 골목을 지나갈 겁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하면 되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만약 아무도 안 지나가면 어떡하죠? 만약 지나가더라도 저를 못 보면요? 이 골목은 정말 좁고 어두워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택배 기사였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택배 상자를 여러 개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희망을 품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택배 기사가 멈춰서서 저를 봤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제 다리가 싱크홀에 빠졌어요. 혼자서는 못 나와요. 119 좀 불러주시겠어요? 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 지금 급한 배송이 있어서요. 배송 끝나고 신고할게요.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택배가 더 급하다고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다리 감각이 조금씩 무뎌지는 게 느껴졌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째였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영에게도 다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죠. 수아에게도 전화했어요. 하지만 수아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 휴대폰을 못 볼 겁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할머니였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희망을 품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다리가 싱크홀에 빠졌어요. 할머니가 멈춰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애구 또 술 처먹고, 요즘 사람들 왜 이래. 대낮부터 술 먹고 길바닥에 자빠져 있고. 아니에요, 할머니. 전 술 안 먹었어요. 정말로 싱크홀에 빠진 거라고요. 119 좀 불러주세요. 전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 사람이 낮부터 그러고 있으면 쓰나. 에휴. 그리고는 저를 피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죠?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민재, 수아.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만 허공에 울릴 뿐이었죠.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2시간째 이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리는 이제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들 3명이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수아네 학교 교복이었습니다. 야, 저기 아저씨 봐. 뭐야 저거. 한 학생이 저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3명 모두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아, 아저씨 지금 싱크홀에 빠져서 못 움직여. 119 좀 불러줄래? 학생들은 서로 쳐다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119를 부르나 했더니 카메라를 켰습니다.
야, 이거 찍어서 틱톡에 올리자. 대박 나겠다. 뭐라고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 명이 저를 둘러싸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찍지 말고 신고나 해. 이게 웃길 일이야? 하지만 학생들은 더 신나서 여러 각도로 찍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거 조회수 100만 찍겠다며 웃으면서 떠나갔습니다. 저를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허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였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10번째였어요. 선영, 받지 않음. 민재, 받지 않음. 수아, 받지 않음. 통화 기록만 길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귀걸이 상자가 계속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손을 넣어 상자를 꺼냈어요. 작은 별 모양 귀걸이가 오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오늘 수아 생일인데 이걸 줄 수나 있을까요? 오후 5시가 넘어갔습니다. 3시간째입니다. 골목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해가 짧아진 요즘 6시면 완전히 어두워질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저를 더 못 볼 거예요. 도와주세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골목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추웠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하나? 아니면 아무도 저를 못 찾으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과 똑같다는 거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누구도 제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11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4시간째 이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리는 이제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배터리가 30%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통화 기록엔 선영에게 14통, 민재에게 12통, 수아에게 8통, 총 34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면 선영은 식당에서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겠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 분명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 아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홀 테이블을 닦으면서 손님 주문을 받으면서 계속 짜증을 낼 거예요. 남편은 어디 가서 술 먹나 맨날 이 모양이라고 혼잣말하면서요. 선영아, 미안해. 나 정말 술 안 먹었어. 지금 진짜 여기 갇혀 있다고.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내에게 닿을 리 없죠. 전화를 받지 않는데요. 민재는 지금쯤 학원이 끝났을 겁니다. 오후 6시면 수학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아마 친구들과 PC방에 가 있겠죠. 요즘 민재는 학원 끝나고 매일 PC방에 가요. 스트레스 푼다고요. 제 전화를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12통이나 왔는데 못 봤을 리 없어요. 그런데도 받지 않은 거죠. 아버지 전화는 귀찮으니까요. 어차피 잔소리하거나 돈 없다고 미안하다는 말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요. 민재야,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었니? 그래서 내가 아빠 전화를 안 받는 거지. 이해해. 혼잣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의식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아, 오늘 우리 딸 생일인데 14살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컸네요. 지금쯤 집에 있을까요? 학교 끝나면 4시쯤 집에 오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방에 혼자 있을 거예요. 생일인데 케이크도 없고 엄마는 식당에 있고 오빠는 PC방에 있고 아빠는 여기 골목에 갇혀 있고요. 우리 딸이 혼자 울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귀걸이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작은 별 모양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이걸 주려고 3달 동안 돈을 모았는데 결국 못 주게 됐네요. 수아야, 미안해. 아빠가 내 생일에 집에 못 갔어. 귀걸이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수아가 8살 때였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발표회가 있었죠. 수아가 1달 동안 연습한 곡을 무대에서 치는 날이었습니다. 아빠, 꼭 와야 돼. 약속이야. 수아가 제 새끼손가락을 걸며 말했었어요. 전 물론이라고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식당에 예약 손님이 들어왔어요. 20명 단체 손님이었습니다. 전수와 발표회를 포기하고 식당에 있었죠. 발표회가 끝나고 수아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아빠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어. 미안해. 수아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바쁜 거 알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그 일 이후로 수아는 아빠한테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게 됐어요. 어차피 안 올 거니까요. 그리고 민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식당 일이 있어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식재료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송 차량이 고장나서 제가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요. 전 민재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일 때문에 입학식 못 가. 엄마가 갈 거야. 민재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재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빠를 볼 때 실망한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맨날 아내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식당 일에 치여서 기억을 못했죠. 선영은 처음 몇 년은 서운해했지만 나중엔 아예 기대도 안 하더라고요. 당신한테 난 뭐예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예요? 3년 전 선영이 한 말입니다. 전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제대로 된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내가 가족한테 뭐였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전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였을까요? 아이들 학원비 내는 ATM 기계였을까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이 깨달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추워서 눈물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배터리가 20%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껴뒀다가 정말 위급할 때 119에 신고해야 할까요? 수아야, 작게 불러봤습니다. 미안해. 또 중얼거렸어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이렇게 죽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는 저를 찾을 거예요. 분명 그럴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도 못 찾으면요. 만약 이대로 밤을 보내야 하면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 죽는 게 무서웠어요. 가족들이 나중에 알게 될까요? 남편이 아빠가 골목에서 죽었다는 걸요. 고개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잠들면 안 되는데, 잠들면 정말 위험한데, 하지만 의식을 붙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수아야, 생일 축하해. 마지막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수아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8살 때 발표회에서 쳤던 곡이었죠. 전 객석에 앉아서 우리 딸을 보고 있었어요. 수아가 연주를 끝내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왔구나. 꿈속에서 전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왔어. 갑자기 어디선가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초점을 맞추려고 애썼어요. 화면에 뭔가 떠 있었습니다. 배터리 10%, 시간은 오후 7시 35분이었습니다. 5시간 넘게 여기 있었네요.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골목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도 여기까진 닿지 않았습니다.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어요. 이제 다리는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수아였습니다. 21번째 전화였죠. 손을 뻗어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긁었지만 통화 버튼이 눌리지 않았어요. 수아야.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그냥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아가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했을까요? 학교 끝나고 집에 있을 시간인데요. 잠시 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수아였어요. 간신히 손가락을 움직여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세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수준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수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수아야, 아빠가 청송동 골목에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자꾸 끊어졌어요. 아빠 위치 확인했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아가 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제 위치를 알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우리 딸이 오고 있습니다. 저를 찾으러 오고 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수아가 저를 찾아오고 있다니. 14살 우리 딸이 혼자서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아니면 10분쯤 지났을까요?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어요.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아빠,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인형이 달려왔어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전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들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제 앞까지 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아빠, 수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전등으로 제 다리를 비추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다리가.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4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수아야, 괜찮아. 아빠 괜찮아. 겨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아빠 일어나. 제발 정신 차려. 수아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99, 119, 불러야 돼.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119를 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빠 지금 당장 청송동 19번지 골목으로 와. 빨리, 아빠가 큰일 났어. 수아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민재에게 전화한 거예요. 전 그 모습을 희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울고 있었어요. 제 생일에 울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생일인데, 오빠 오고 있대. 조금만 기다려. 아빠 죽으면 안 돼.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수아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수아야, 주머니에 선물이. 뭐? 주머니? 수아가 제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귀걸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일. 선물. 미안해. 못 줘서. 수아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휴대폰 불빛 아래서 별 모양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수아는 한동안 귀걸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목이 메인 듯 말했습니다. 아빠, 내 생일 잊지 않았구나. 절대 잊지 않아. 한 번도. 수아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14살 우리 딸이 아빠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전 손을 들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수아야, 어디야? 민재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여기, 빨리 와.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민재가 골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섰어요. 아빠, 이게 무슨... 민재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9살 아들이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던 아들이었죠. 민재야, 아빠 지금 말하지 마. 내가 119 부를게. 민재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청송동 19번지 골목, 싱크홀에 사람 갇힘, 의식 흐릿, 빨리 와달라고요. 차분하게 설명하는 민재 목소리를 들으며 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했나? 신고를 마친 민재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는 반대편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두 아이가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아. 구급차 오고 있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자기 점퍼를 덮어줬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전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아는 울고 있었고 민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못난 아빠라서. 그 말을 듣고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민재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듣는 아들의 진심이었어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골목까지 구급차가 직접 들어올 순 없을 거예요. 큰 길에 세우고 걸어 들어와야 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민재가 제 맥을 짚어봤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꽤 능숙했어요. 아빠 맥박 너무 느려. 체온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수아야, 내 가방 있지? 거기 물 있으면 가져와 봐. 민재가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1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던 제 가방을 가져왔어요. 장바구니와 함께 떨어져 있던 가방이었습니다. 수아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물병을 꺼내려다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오빠, 이거 뭐야? 수아가 작은 책자 같은 걸 꺼냈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비추니 통장이었어요. 제가 식당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민재가 수아에게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민재 대학 등록금. 민재가 작게 읽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장을 펼쳐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매달 30만 원씩?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도 옆에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6년 전부터 계속 잔액이 1837만 원. 그만. 보지 마. 전가가스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통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빠, 이게 진짜예요?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저한테 말도 안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등록금 걱정 말라는 제 말에 실망했던 아들이었죠. 미안해. 이것밖에 못 모았어. 아빠가 뭘 미안해하는 거예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저는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등록금도 없으면서 대학 가라고만 하고 그냥 무책임한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6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민재가 통장을 쥔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19살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너 학원비 한 달에 250만 원. 그거 내려면 아빠가
점심도 못 먹고.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수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6년을 참았구나. 괜찮아. 너희들만 잘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 그때 골목 입구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었어요. 응급구조 장비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여기요. 빨리요. 민재가 손을 들어 소리쳤습니다. 소방대원 4명이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환자분 의식은 있으십니까? 대원 한 명이 제 옆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구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대원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제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대원들은 싱크홀 주변을 살폈어요. 구멍이 너무 좁습니다. 주변을 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비 가져오세요. 빨리요. 대원들이 골목 밖으로 뛰어갔다가 삽과 곡괭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주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민재와 수아는 조금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가방을 꼭 안고 있었어요. 그 안에 든 통장과 함께요.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원들이 조심스럽게 구멍 주변을 넓혀갔어요. 30분쯤 걸렸을까요? 드디어 제 다리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리를 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대원 2명이 제 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시간 만에 제 다리가 땅에서 빠져나왔어요. 구조 완료. 들것 준비. 대원들이 재빨리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마침내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빠, 수아와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가 제 양옆에 섰어요. 괜찮아. 아빠 괜찮아.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있었고 수아는 귀걸이 상자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지금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은 구급차에 같이 타시겠습니까? 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저희 타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어요.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서 있었어요. 여보, 선영이었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당신 전화를 안 받아서. 선영이 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민재와 수아 그리고 선영이 함께 탔어요.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4명이 함께 있었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하지만 전 두렵지 않았어요.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한 건 오후 9시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 들것을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체온증 환자입니다. 오른쪽 하지 약 5시간 압박됨. 의식은 명료하나 체온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구급대원이 설명했습니다. 들것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복도를 지나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영과 민재, 수아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본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죠. 응급실 안은 환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의사가 제 다리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다리 감각 있으십니까? 없어요. 무릎 아래로 완전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옷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어요. 정맥 주사를 꽂고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엑스레이를 찍었죠.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혹시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건 아닐까요? 다행입니다. 골절은 없습니다. 연부 조직 손상과 저체온증이 주 문제네요. 혈액순환만 회복되면 괜찮을 겁니다. 정말요? 네. 생각보다 상태가 좋습니다. 오늘 하룻밤 입원 관찰하고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리를 못 쓰게 되면 어쩌나, 식당 일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1시간 정도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링거를 맞고 다리에 온찜질을 하고 체온을 올리는 조치를 받았어요. 점점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도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셔도 됩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자 선영과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떻대요? 괜찮대요? 선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골절은 없답니다. 하룻밤 입원하고 내일 퇴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수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 괜찮아.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다행히 다른 환자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살았구나. 진짜 살았네요. 선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와 수아는 반대편에 섰어요. 4명이 한 병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당신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받지도 않고 술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맨날 그랬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는데. 괜찮아. 이해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선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요즘 당신한테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돈 없다고, 능력 없다고 맨날 그런 말만 했죠. 근데 오늘 민재가 그 통장 보여줬을 때 내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당신이 점심도 굶고 담배도 끊고 모은 돈이잖아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빠,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한 달 동안 아빠랑 말도 안 하고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는 6년 동안 저를 위해 그렇게 힘들게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민재야, 고개 들어.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아빠가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 입학식도 못 갔고, 졸업식도 못 갔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했어. 그냥 돈이나 모으는 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아빠, 그래도 너는 잘 자라줬어. 착하고, 똑똑하고, 아빠가 자랑스러워. 민재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9살 아들이 병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 대학 갈게요. 아빠가 모은 돈으로 꼭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한테 다 갚을게요. 갚을 거 없어.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수아도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귀걸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나도 미안해. 아빠 냄새난다고 하고 친구들한테 아빠 이야기 안 하고 아빠가 창피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빠는 내 생일 한 번도 안 잊어버렸고 이렇게 예쁜 선물도 준비했는데 수아가 귀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별 모양 귀걸이가 병실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고마워, 아빠. 정말 예쁘다. 내가 제일 갖고 싶던 거야.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야. 수아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14살 딸이 아빠를 꼭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전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족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던 건 사실 제가 먼저 가족들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일에만 쫓겨서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전부야. 전 간신히 말했습니다. 식당도 돈도 다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만 있으면 돼. 그걸 오늘 깨달았어. 그 작은 구멍 속에 갇혀 있을 때 너희 생각밖에 안 났거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선영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아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아빠가 약속해. 너희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줄게. 그리고 전 선영을 봤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잘할게. 당신도 고생했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네 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병실 안이 따뜻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거의 회복됐어요. 아직 조금 절뚝거리긴 하지만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는 한 달 정도면 완전히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아침 7시 저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났지만 기분이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빠, 제가 테이블 닦을게요. 민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요즘 민재는 학원 가기 전에 식당에 들러 일을 도와줘요.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장도 봐줍니다. 고맙다. 근데 학원 늦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침반 없애고 저녁반만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학원 그렇게 많이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 민재를 봤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미소였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학원 안 가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하고, 그리고 아빠 도와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요즘 아내는 아침부터 식당에 나옵니다. 전처럼 혼자 모든 걸 하게 두지 않아요. 같이 준비하고, 같이 장사하고, 같이 정리합니다. 여보, 육수간 봐줄래요? 그래. 전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를 맛봤습니다. 딱 좋았어요. 완벽해.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2주일 동안 아내 얼굴에서 피곤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혼자 짊어지던 짐을 이제 함께 나눠지니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였어요. 등교 전에 들른 거예요. 귀에는 제가 선물한 별 모양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침 먹으러 왔어요. 오늘 학교 일찍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빠랑 같이 밥 먹고 갈래요. 요즘 수아는 매일 아침 식당에 들러 밥을 먹고 갑니다. 예전엔 집에서 빵 하나 먹고 가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학교 끝나면 식당에 들러 계산대를 봐주기도 해요. 4명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밑반찬들. 평범한 식사였지만 특별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4명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 다음 주 내 생일 파티 할 건데 오실 수 있죠? 수아가 물었습니다. 친구 생일 파티였나 봐요. 당연하지. 몇 시인데? 오후 4시요. 그럼 식당 문 일찍 닫아야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그날은 일찍 닫자. 옆에서 선영이 웃었습니다. 당신 변했네요. 뭐가? 예전 같으면 장사 시간 아깝다고 안 갔을 텐데. 맞아요. 내 발표회 때도 안 오셨잖아요. 수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론 안 그럴게. 알아요. 아빠 이제 달라졌잖아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딸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골목에서의 5시간이 아깝지 않다고요. 그 시간이 저를 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수아가 학교에 갔습니다. 민재도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선영과 전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을 받고 그릇을 씻고 닦아서 정리했어요. 함께하니 일이 금방 끝났습니다. 여보, 선영이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요. 지금, 나도 그래.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사장님, 다리 다 나았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 그나저나 요즘 분위기 좋아졌어요. 가족들 자주 보이고, 감사합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고 설거지를 했어요. 바쁜 시간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함께 움직여 주니까요. 오후 2시 손님들이 다 가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영과 전 식당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여보,
내가 그날 골목에 갇혀 있을 때 생각했어요. 뭐요?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았다고. 아무도 날 보지 않는다고. 선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야. 사실은 내가 먼저 멀어진 거였어. 일에만 쫓기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지. 우리 둘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로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죠. 맞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거리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싱크홀 있잖아요. 지름길 지나다가 빠진 그 구멍. 응, 그게 사실은 신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그 작은 구멍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잖아요. 그 구멍이 없었으면 우린 계속 그렇게 서로 모른 척하며 살았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5시간이 우리 가족을 바꿨어요. 작은 구멍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큰 구멍을 메워준 셈이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아가 학교 끝나고 식당에 들렀어요.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 계산을 받아줬습니다. 민재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왔어요. 홀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장사가 끝난 건 밤 9시였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를 했어요. 4명이 함께 움직이니 30분 만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 갈까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4명이 나란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선영과 제가 앞에 서고 민재와 수아가 뒤에서 걸었어요. 집까지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놓친 것들을요. 아내의 생일, 아들의 입학식, 딸의 발표회.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일 때문에 포기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제대로 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선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가족사진 찍으러 갈까요? 가족사진요? 네. 식당에 걸어두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식당 벽에 걸린 모습을 상상했어요. 손님들이 보고 따뜻하다고 말하는 모습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전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다고요.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청송동 19번지 골목의 그 작은 구멍. 지름 30cm의 싱크홀. 거기에 5시간 갇혀 있었던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서 가족에게 진짜로 보이는 아버지가 됐죠. 가끔은 작은 구멍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나 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이니까요. 48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